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한가요? 아니면 익숙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신가요? 냉장고를 열면 며칠 전 반찬이 아직도 그대로다. TV는 종일 켜져 있지만 소리는 흘러갈 뿐 누구 목소리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다. 전화는 울리지 않고 문자 알림은 이미 오래전에 멈췄다. 유일하게 하루의 말을 꺼낼 기회는 택배기사에게 전하는 한마디뿐이다. 문 앞에 놓고 가세요. 하루의 발자국 소리는 고작 3번. 아침에 화장실 갈 때, 점심 후 설거지할 때,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물만 마시러 나설 때. 달력은 하루씩 넘어가지만 의미 있는 날은 없다. 생일도 기념일도 약속도 없다. 뉴스는 사건 사고로 가득하지만 내 하루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반복되는 시간. 쌓이는 먼지처럼 고요 속에 고독이 내려앉는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공 아파트 5층. 복도 끝에서 3번째 집, 김명자 78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연다. 그리고 10초쯤 아주 조용히 마당을 내려다본다. 그 풍경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며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익숙한 고요, 그러나 그 속엔 말 못할 허전함이 산다. 아침을 차려도 함께 앉아줄 사람이 없고 TV 소리로 집안의 정적을 밀어내야만 하루가 시작된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묻는다. 나 오늘 누구랑 이야기하게 될까? 이 질문에 며칠째 아무도 없다고 답해본 사람들은 안다. 진짜 외로움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싶어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는 걸.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 한 번 거는 일이, 누군가와 밥 한 끼를 먹는 일이 매일매일 작고 조용한 전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슬프기만 한 고독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시간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군가의 방문, 누군가의 목소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첫 대화. 그 순간부터 아주 작고 느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작고 위대한 변화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혼자였던 사람들이 다시 사람을 기다리게 되기까지의 이야기. 그 첫 장을 지금 함께 열어볼까요? 누군가의 방문으로 문이 열리다 말없는 시간에 처음 찾아온 말벗. 김명자 78세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7시에 일어났다. 눈을 떴지만 딱히 일어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습관처럼 보일러를 끄고 고무줄 바지가 헐렁하게 걸린 채 부엌으로 향한다. 냄비 뚜껑을 열자 며칠째 먹던 나물 반찬과 된장국이 묵은 냄새를 풍긴다. 입맛은 없어도 밥은 해야 한다. 그래야 하루가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식탁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고 TV 소리를 높인다. 뉴스에서는 어젯밤 화재 사고를 전한다. 그 옆에는 30년 전부터 사용 중인 낡은 리모컨이 놓여 있다. 김명자 씨는 리모컨 대신 숟가락을 들고 중얼거린다. 불은 무서워. 혼자 살면 더 그래. 그 말이 집안을 맴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지만 이따금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야 마음이 조금 덜 어두워진다. 그러나 그날은 그 고요함을 깬 무언가가 있었다. 띠링. 초인종이 울렸다. 순간 김명자 씨는 몸을 움찔했다. 택배를 시킨 기억도 없고 자식들은 전화조차 뜸하다. 그 소리에 서둘러 창밖을 살핀다.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지도 기억이 없다. 현관 앞으로 다가간 김명자 씨는 문 옆에 붙은 작은 스코프를 통해 바깥을 바라본다. 낯선 얼굴. 젊은 여자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다. 살짝 꾸벅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계세요? 서울시 말벗 자원봉사단인데요. 잠시 인사드리러 왔어요. 김명자 씨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목이 메인 것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단지 그 말 자체가 낯설고 생경했다. 말벗이라니. 누가 나랑 말벗을 하겠다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혼자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요즘 동네 어르신들 안부도 여쭙고 잠깐씩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해요. 혹시 잠깐 괜찮으실까요? 김명자 씨는 잠시 고민했다. 집은 정리되지 않았고 사람을 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문을 닫고 싶지 않았다. 잠깐 들어오실래요? 말벗 자원봉사자 윤서 씨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다. 텅 빈 듯하지만 어디선가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집. 한쪽 구석엔 20년 넘은 결혼 사진이 놓여 있고 작은 식탁 위엔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다. 약 드시는 시간 아침 8시, 저녁 7시. 식사하셨어요? 윤서 씨가 부드럽게 물었다. 조금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 그건 김명자 씨에게 매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요즘엔 어르신들끼리 모임도 많아졌대요. 근처 동사무소에서 작은 모임도 연다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김명자 씨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데 가면 어색해서 못 있어요. 윤서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요, 처음엔 다 어색했대요. 그런데 하루에 10분만 말 한마디만 바뀌어도 기분이 달라진대요. 그 말이 김명자 씨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다. 하루에 말 한마디만 바뀌어도. 그날 두 사람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지난 겨울 김명자 씨가 키우던 다육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요즘 TV에서 나오는 젊은 가수 이야기까지 나누게 된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다음 약속을 기약하며 문을 닫는 순간 김명자 씨는 문고리를 잡은 손끝으로 느꼈다. 오늘은 덜 외로웠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조용한 수다 모임 어색함에서 웃음까지. 말벗 자원봉사단의 첫 방문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김명자 씨는 다시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윤서 씨였다. 이번엔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어르신, 저희 오늘 근처에서 작은 모임 있어요. 그냥 다 같이 도시락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인데 혹시 잠깐 나와 보실래요? 명자 씨는 또 망설였다. 몸도 무겁고 낯선 곳에 가면 말도 못 붙일 것 같고 하지만 지난주의 짧은 대화가 어딘가 마음속에 작은 용기를 심어 놓은 것 같았다. 결국 문고리를 천천히 열었다. 모임 장소는 동네 작은 경로당이었다. 행복한 수다방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문 앞에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누고 있었다. 김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고 한 어르신이 먼저 눈을 마주치며 환하게 인사했다. 새로 오신 분이신가 봐요? 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 말에 명자 씨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도시락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어쩐지 낯설고도 따뜻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죠. 전 지난주에 전기장판 꺼냈어요. 우리 집은 벌써 이불을 3겹이나 깔았지 뭐예요. 어르신들의 대화는 소소했지만 그 안에 웃음이 있었다. 명자 씨는 처음엔 조용히 듣기만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다. 요즘은 뉴스만 봐도 무서운 소식이 많잖아요. 혼자 있으면 더 겁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날이 많아요. 그 말에 옆자리 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밤에 라디오 켜놓고 자요.
뭔가 사람 소리가 나면 덜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 말이 이어졌다. 모두 조금씩은 외로웠고 조금씩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수록 분위기는 오히려 따뜻해졌다. 혼자인 줄 알았던 감정들이 겹쳐지며 안도감을 주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누군가 과자를 꺼내오고 다른 이가 휴대폰으로 옛날 트로트를 틀었다. 갑자기 작은 노래방이 된 듯 어르신 몇 분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박수도 나오고 웃음도 터졌다. 윤서 씨가 명자 씨에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다음 주에 좋아하셨던 노래 하나 알려주시면 준비해 볼게요. 나는 예전엔 이미자 노래 참 좋아했는데 너무 옛날 노래라서 요즘은 잘 모르죠. 아니에요. 요즘 트로트 다시 인기예요. 이미자 선생님 노래도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어르신이 옆에서 장난스럽게 외쳤다. 그럼 다음 주엔 트로트 잔치 해야겠네. 다들 웃었고 그 웃음은 꽤 오랫동안 머물렀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명자 씨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가볍고 심장이 덜 조였다. 골목길을 지나는 바람마저 오늘은 덜 차가웠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놓인 다육이를 바라보며 명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얘기할 사람이 조금 생긴 것 같네. 그 말은 지난번처럼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방 안을 천천히 맴돌며 따뜻한 기척으로 남았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하루가 시작된 것이었다. 오후 4시에 동아리방 이름 없는 친구들, 그리고 오후 4시의 기적.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다. 김명자 씨는 두툼한 목도리를 두르고 회색 코트를 여미며 집을 나섰다. 주름진 손가락은 장갑 속에서도 살짝 떨렸다. 이 나이에 무슨 동아리방이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도 발걸음은 은근히 서둘러졌다. 지난번 수다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다. 경로당 안쪽에 조그맣게 꾸며진 공간이 있는데 요즘엔 그걸 동아리방이라 부른다고 했다. 무슨 책도 읽고 노래도 듣고 어떤 날은 시를 쓴다는 사람도 있다 했다. 사실 명자 씨는 잘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들 재미있으면 왜 다들 말이 없었을까? 오후 4시에 시작해요. 늦지 마세요. 윤서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그 미소는 이상하게 진심처럼 느껴졌다. 경로당 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은 이미 따뜻했다. 벽에는 손글씨로 이름 없는 이야기 모임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 이름 없는 그렇다. 모두 이름 없이도 살아왔다. 아이들 이름 뒤에 붙고 남편 성 뒤에 가려지고 누구 엄마, 누구 아줌마로 불리며 살아온 사람들. 명자 씨는 벽구석에 자리한 의자에 앉았다. 방 한편엔 전기 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누군가는 귤을 까고 있었다. 약간은 허술한 분위기. 하지만 묘하게 편안한 기운이 있었다. 김명자 어르신, 오늘 와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동그란 안경을 쓴 여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30은 조금 넘은 듯한 나이.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했다. 이름은 수진. 말투가 밝으면서도 눈빛이 진중했다. 그는 작은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오늘은 각자 요즘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을 나눠보려고 해요. 꼭 어려운 말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지나가다 들은 말도 좋고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 입을 열었다. 나는 아프면 서러워진다는 말이 생각나요. 병원 가서 기다릴 땐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누군가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덧붙였다. 진짜 그래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괜히 진료 끝나고 집 올 땐 더 울적하더라고요. 명자 씨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어루만졌다. 수술을 2번이나 한 무릎.
혼자 병원 갈 때마다 괜히 진료실 앞에서 손을 꼭 잡고 싶은 기분이 들었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다음 사람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도 잘 버텼다는 말을 하루 끝에 나한테 해줘요.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한테요. 정적이 흐르고 한 명, 또 한 명, 말들이 이어졌다. 다들 조심스럽게 자기만의 말들을 꺼냈다. 가벼운 농담도 있었고 오래된 슬픔도 있었다. 어느 순간 방 안엔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온기가 섞여들었다. 김명자 씨는 손에 쥔 귤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말을 꺼냈다. 전 요즘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해요. 뭐가 괜찮은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괜찮다고 해야 하루가 끝나니까. 말을 마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알았다. 모두의 시선이 부드럽게 쏟아졌고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 정말 멋진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견디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방 안은 조용한 박수 소리로 채워졌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공감해준다는 것. 그건 오래전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수진 씨는 다음 주의 주제를 소개했다. 다음엔 나를 웃게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누가 해준 거든 TV에서 본 거든 상관없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종이에 적은 말 한마디를 수진 씨에게 건넸다. 누군가는 귤 껍질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명자 씨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느꼈다. 이 4시의 동아리방은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었다. 그건 잊고 살던 내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조용한 무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모처럼 핸드백 속 수첩을 꺼내 메모를 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분명했다.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오면 좋겠다. 그녀는 웃었다. 그래, 다음 주엔 진짜 웃긴 이야기 하나 찾아봐야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오후 4시, 이 동아리 방은 그런 용기를 조금씩 길러주고 있었다. 밥 한 끼가 바꾼 사이 밥상머리에서 터진 의외의 한마디.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들리면 꼭 엄마 생각나더라. 그 말은 엉뚱하게도 경로당 밥당번 순서를 정하던 회의 중에 나왔다. 박 어르신이 무심코 던진 말에 다들 맞아하며 웃었지만 김명자 씨는 그 순간 잠시 시선이 허공에 멈췄다. 고요한 공기 속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마늘 볶는 향이 어릴 적 부엌으로 데려갔다. 그때 엄마는 늘 주전자에 된장찌개를 끓였지. 반찬은 셋도 안 됐는데 그 냄새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이었어. 우리 엄마는 된장찌개 끓일 땐 마늘을 맨 나중에 넣었어요. 그래야 향이 살아있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명자 씨는 스스로 놀랐다. 그런 말이 왜 지금 여기서 나왔는지. 평소엔 늘 듣기만 하던 자신이 먼저 말문을 연 것도 낯설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조금 덜 무거워졌다. 깻잎 반찬은 또 왜 그렇게 향이 강해? 내 첫사랑 도시락 반찬이었는데. 갑자기 터진 박 어르신의 농담에 모두가 깔깔 웃었다. 어르신의 얼굴엔 쑥스러운 기색이 가득했다. 깻잎, 첫사랑이 깻잎을 싸왔어요? 그건 아니고 걔가 도시락 반찬으로 깻잎만 줄창 싸우길래 반쯤은 내가 얻어먹었지. 진짜 첫사랑은? 그건 고무줄로 내 머리 때리던 옆 아내였지. 더 큰 웃음이 터졌다. 경로당에 가득 찬 웃음소리는 사람들의 어깨를 한껏 들썩이게 했다. 그 순간 윤서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번 주 모임 주제는 내 생에 가장 특별했던 밥 한 끼 어떠세요?
그날 이후 명자 씨는 집에서 자기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아들이 어릴 적 딱 한 번 가족이 모여 생일상을 차려준 사진. 그리고 그날 남편이 만든 생선구이 한 점. 그날은 어쩌면 가장 근사했던 한 끼였어. 모임 당일. 윤서 씨는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왔다. 뜨끈한 밥, 감자조림, 멸치볶음, 김치. 겉으론 소박한데 유난히 정성이 느껴지는 상이었다. 자, 오늘은 각자 기억 속 밥상 하나씩 말해보는 거예요. 어색한 기운이 돌았지만 곧 박 어르신이 입을 열었다. 나는 손녀가 처음 만든 계란찜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짜도 그렇게 짤 수가 없더라고. 간장을 계란보다 더 넣었대. 염전에서 퍼왔냐고 놀렸더니 울더라고. 그래도 맛있었죠? 글쎄, 눈물이 비벼져서 그런가 먹다 울다 웃다 그랬어. 사람들의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김명자 씨는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다. 사실 작년 제 생일엔 혼자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근데 하필 정전이 나서 촛불 켜고 먹었는데 좀 우스웠어요. 내가 내 생일상에 초 켠 거죠. 모두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라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때 지금껏 말없이 앉아있던 최 어르신이 입을 열었다. 내가 말야 옛날에 호텔 주방장이었어. 갈비찜 하루에 500인분 만들었다고. 에이, 진짜요? 어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그땐 다들 나를 갈비찜이라고 불렀지. 이름보다 음식이 먼저였으니까. 근데 집에 와서 내가 만든 음식엔 아무도 관심 없었어. 반찬 투정만 들었지. 그 말에 공기가 잠시 뻑뻑해졌다. 윤서 씨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다음 모임 때 그 갈비찜 맛보면 안 될까요? 최 어르신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반찬 투정 없기요.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파티 준비 분위기로 바뀌었다. 박 어르신은 색종이로 갈비찜 파티 예고라는 문구를 써 벽에 붙였다. 그날 명자 씨는 집에 돌아와 다육이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했다. 다음엔 나도 뭔가 해가야지 뭐라도.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보다가 유통기한 지난 참기름을 꺼냈다. 이건 버려야겠고 된장은 있네. 두부도 있고. 그럼 나도 된장국 한번 끓여볼까? 작은 결심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심은 김명자 씨의 일상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혼자서 먹는 밥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떠올리며 준비하는 밥상이 되고 있다는 게 그녀에겐 놀라운 일이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잠들기 전 머리맡에 다육이를 놓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갈비찜이면 밥 2그릇은 거뜬하겠는데 내가 김치 부침개라도 해야겠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음 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밥 한 끼는 한 사람의 말문을 트게 했고 한 사람의 손을 움직이게 했으며 한 사람의 마음을 데워주고 있었다. 그저 밥상이었을 뿐인데 그 밥상이 사람을 바꾸고 있었다. 갈비찜 파티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 숨겨졌던 사연들, 그리고 웃음.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던 그 주 금요일 오후 경로당에는 아침부터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벽면에는 갈비찜 파티 오늘 오후 4시 라는 큰 종이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새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오늘은 무조건 2그릇 먹고 말 거야. 박 어르신은 아침부터 점심을 굶고 왔다며 연신 배를 두드렸다. 김명자 씨는 전날 밤부터 콩나물 무침과 김치 부침개를 준비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잤다. 식탁 위에 자신이 만든 음식을 놓고 앉아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어릴 적 도시락 검사받는 기분이었다. 오후 3시 58분. 정확하게 2분 전, 최 어르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큰 솥을 2손으로 들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다. 우와, 진짜로 해오셨어. 냄새가 벌써 미쳤다, 미쳤어. 갈비찜 실화냐? 최 어르신은 미소도 없이 땀을 훔치며 조용히 말했다. 좀 싱겁거나 짤 수도 있어요. 손이 익은 지 오래라. 하지만 누가 봐도 솥안에서 김을 내뿜는 그 윤기 흐르는 갈비찜은 모든 이의 침샘을 자극하고도 남았다. 음식이 세팅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저를 들었다. 윤서 씨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잠깐만요. 먹기 전에 오늘의 요리사 최 어르신께 박수 한 번 더 드릴게요. 경쾌한 박수와 함께 시작된 파티. 갈비찜은 진심으로 맛있었다. 부드럽게 찢어지는 갈비살에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룬 양념. 잔말 말고 밥만 비비고 싶은 맛이었다. 김명자 씨는 조심스레 콩나물 무침을 건넸다. 박 어르신이 한 젓가락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우, 이거 기가 막히네. 김명자 씨, 어디 식당에서 배웠어요? 아니요, 그냥 옛날에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이간이 예술이야. 말 한마디가 김명자 씨의 등을 쓸어주듯 따뜻하게 내려갔다. 그동안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게 몇 년 만인지. 그렇게 모두가 식사에 집중하던 중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뭐야? 내 틀니. 손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입을 틀어막았다. 갈비찜 먹다가 틀니가 밥그릇에 빠졌어. 일순정적. 그리고 3초 후 폭소가 터졌다. 어머나, 진짜 빠졌네. 틀니도 갈비찜에 홀렸나 봐요. 손 어르신은 머쓱한 얼굴로 틀니를 손수건에 감쌌다. 모두가 웃느라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심지어 최 어르신마저도 그 순간만큼은 껄껄 웃었다. 그 정도면 제 음식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웃음 속에서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눈가에는 작은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냥 웃겨서만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정성을 다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몸을 던져 웃을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어쩌면 이들에게는 가장 그리웠던 장면이었는지도 몰랐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윤서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다음 주는 모임 장소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작은 공간을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더 따뜻하고 부엌도 있는 공간이래요. 부엌이 있다고요? 그럼 더 요리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윤서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모임을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름도 정하고 구성원도 명단을 제출하고요. 모두가 조용해졌다. 이름이라 우리 이름은 뭐로 하지? 그러자 김명자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말벗 밥상. 순간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하나둘 생겼다. 말벗이 필요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밥을 나눈 사람들. 그 둘을 이어주는 이름치고 이보다 따뜻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김명자 씨는 일기를 썼다. 오래간만에. 오늘 사람들과 밥을 먹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콩나물 무침이 맛있다는 말을 들었다. 틀니가 빠질 만큼 맛있는 갈비찜과 그걸 먹으며 웃은 모두. 그 웃음이 내 안에도 조금씩 퍼졌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한 빗소리 사이로 그녀는 작게 웃었다. 다음엔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 밥 한 끼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오늘은 참 괜찮은 날이었다. 다시 나를 찾는 시간, 숨겨진 마음의 문이 열리다. 경로당이 아닌 새로운 모임 장소.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표정엔 묘한 긴장과 기대가 엇갈렸다. 구청에서 지원해준 작은 커뮤니티 센터는 아담했지만 따뜻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듬뿍 들어왔고 주방 옆 다용도 공간엔 커피포트와 조그마한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와, 여긴 냄새도 안 나고 바닥이 뜨끈뜨끈하네. 박 어르신이 두 손을 뒤로 깎은 채 신발 벗는 곳을 이리저리 살폈다. 이제 다리 안 풀리겠어.
이건 완전 VIP 대접이야. 어휴, 이젠 계단 안 올라와도 되니 좋다야. 손 어르신도 가쁜 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나저나 여긴 남자 화장실이 몇 개나 있대. 지난번엔 줄 서다 끝났어. 농담 섞인 말에 몇 명이 킥킥 웃었다. 분위기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리던 김명자 씨는 커튼 너머로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는 걸 보곤 발길을 멈췄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익숙했다. 이 다육이. 조심스레 손에 들어보니 지난 겨울 윤서 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자신에게 주었던 그 다육이와 똑같은 종류였다. 태그가 달려 있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명자 씨는 작은 미소를 머금었다. 낯선 공간이 갑자기 반쯤은 익숙해졌다. 여러분, 오늘은 말벗 밥상 정식 창단일입니다. 윤서 씨가 밝은 목소리로 선언하자 박수가 터졌다. 커피와 간식이 놓인 원형 탁자에서 작은 회의가 시작됐다. 오늘 주제는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나 자신이에요. 그게 뭔 소리여? 난 평생 나 싫어했는데. 최 어르신이 눈을 찌푸렸다. 주변에서 킥킥 웃음이 터졌다.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말고 오롯이 나 자신이 좋았던 순간. 혹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누가 먼저 얘기할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명자 씨가 손을 들었다. 저는 47살 때요.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때는 아무도 날 예쁘다고 해주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거울 보면 내가 나를 좋아했어요. 일 끝나고 시장 갔다가 귤 한 봉지 사서 혼자 까먹으면서도 괜찮다 싶었어요. 내 손으로 돈 벌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서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참 괜찮아 보였어요. 순간 침묵. 하지만 그 침묵엔 감탄이 섞여 있었다. 조용한 용기가 공간을 부드럽게 물들였다. 난 20살 때지. 최 어르신이 어깨를 으쓱였다. 돈은 없었는데 가슴은 뜨거웠거든. 오토바이 몰고 친구들이랑 동해까지 갔다니까. 텐트도 없이. 근데도 그때는 춥지도 않고 배고픈 줄도 몰랐어. 그는 피식 웃었다. 지금은 허리도 못 숙이지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박 어르신도 입을 열었다. 나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갔을 때 마당에 장독대 놓고 고추 말리고 밤에 별 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고추요? 그럼 고추장이 직접 만든 거예요? 물론이지. 고춧가루도 내가 직접 말려서 했어. 지금도 집에 고추장 남아있어. 근데 너무 오래돼서 뚜껑이 안 열려. 폭소가 터졌다. 박 어르신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게 인생이지 뭐. 그때 손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하나 있어.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내가 아내한테 연애 편지 썼을 때. 연애 3년, 결혼 40년 근데 편지는 그때 딱 한 번이었어.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지금도 내 지갑에 들어있어. 글씨는 바랬는데 그때 마음은 아직 살아있더라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건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오래된 마음을 꺼낼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정적이었다. 여러분, 오늘 그 시절의 나에게 한마디 써보는 건 어때요? 윤서 씨가 종이와 펜을 나눠줬다. 조용히 종이를 받아든 사람들. 조금씩 아주 천천히 펜을 들었다. 글씨 잘 안 보여요. 누가 돋보기 좀 빌려줘요. 어휴, 내가 이럴 줄 알고 독서용 LED 가져왔지. 나만 믿어요. 김명자 씨는 몇 번이고 고쳐 쓰다가 결국 이렇게 적었다. 그땐 참 잘 살았어. 몰랐지? 내가 그렇게 단단한 사람인지. 그 글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엔 감춰지지 않았다.
윤서 씨가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싸줬다. 말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음 주엔 각자 젊었을 때 사진 가져오는 거 어때요? 아이고, 나 젊었을 땐 진짜 잘생겼었는데. 안 믿기겠지만, 믿어요, 믿어야죠. 사진으로 검증하면 되니까. 웃음이 터졌다. 갑작스레 최 어르신이 말한다. 근데 나 젊었을 땐 머리숱도 풍성했어. 심지어 곱슬이었지. 지금은 반질반질한 게 광택이 아주 좋아요. 야야 말을 그렇게 하냐. 나중에 내 머리도 저렇게 된다. 장난 섞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유쾌함이 공간을 따뜻하게 감쌌다. 돌아가는 길, 김명자 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혼잣말했다. 그 시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그리고 고맙다고. 햇살이 점점 길어졌다. 봄은 그렇게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내 마음을 놓아본 적이 있나요? 진짜 나로 살아본 하루. 오늘은 마음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윤서 씨의 한마디에 말벗 밥상 모임 멤버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마음을 내려놓는다고요? 그래. 그거 좀 위험한데? 최 어르신은 시니컬한 표정으로 턱을 괴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거 잠깐만 놓아보는 연습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붙들고 있는 생각이나 이 나이에 모래 같은 마음 말이에요. 에이, 그게 쉽겠어요? 박 어르신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얼굴은 조금 호기심이 가득해 보였다. 예를 들면요, 우리 중에 한 명이 어릴 때 배우가 되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다면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한번 꺼내보자는 거예요. 허허, 내가 진짜 배우 되고 싶었는데. 엥? 진짜요? 명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 농담이지. 난 배우는커녕 초등학교 운동회 나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때 진짜 한 번쯤은 무대 위에서 한바탕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박 어르신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다.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 슬며시 진심을 데려왔다. 그럼 오늘 즉석 연극 한번 해볼까요? 윤서 씨의 제안에 사람들은 일단 손사래를 쳤다. 어휴, 무대 울렁증 생겨요. 대본도 없는데 뭘 하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슬쩍 무대 아닌 무대가 꾸려졌다. 둥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고 장면 하나를 상상해보는 연극 흉내였다. 좋아요. 박 어르신은 버스 기사 역할. 손 어르신은 버스에서 갑자기 내려달라는 승객. 명자 씨는 승객 중 숨어있던 가수예요. 아이고,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의외로 손 어르신이 먼저 입을 뗐다. 기사 양반, 나 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게. 안 돼요. 여기서 세우면 안 된다고요. 박 어르신이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그럼 내가 이 노래 한 곡만 부르면 내려줄래요? 명자 씨가 갑자기 목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읊조리듯 부르기 시작했다. 박수와 웃음이 터졌고 어느 순간 모두가 각자의 감정에 몰입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명자 씨는 얼굴을 붉혔지만 그 안엔 오래된 설렘이 숨겨져 있었다. 이 맛에 사는 거지 뭐. 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뒤 윤서 씨가 조심스럽게 종이와 펜을 다시 꺼냈다. 이번엔요, 지금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볼 거예요. 또 써요? 지난번에도 썼는데. 지난번엔 과거의 나에게 썼잖아요. 이번엔 지금의 나예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니까요.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모두가 펜을 들었다. 잠시 뒤 김명자 씨가 소리내 읽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어른 같지 않다. 때론 내 기분을 설명할 말도 없고 텅 빈 마음에 괜히 손톱만 깎고 앉아 있을 때도 있다. 근데 가끔, 아주 가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오늘 같은 날. 말이 끝나자 누군가 박수를 쳤다. 한 명, 두 명. 따뜻한 소리였다. 손 어르신도 글을 읽었다. 이 나이에 허허 근데 말이야. 나 아직 웃을 줄 안다. 그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배꼽 빠지게 웃는 웃음 말이야. 잊고 살았지만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박 어르신도 나섰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썼던 종이를 펼쳤다. 내가 이렇게 길게 무언가를 써본 게 언제였나? 오늘 아침에도 한숨 쉬면서 나왔는데 지금은 속이 시원해. 쓸데없이 머리 굴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날이 내가 바랐던 평화였던 것 같다. 그날 모임의 마지막 순서는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는 비밀짝 선물이었다. 받는 사람이 누가 줄지 모르게 하고 간단한 선물 하나씩 준비해 오신 거죠. 윤서 씨의 안내에 따라 모두 손에 선물 봉투를 쥐었다. 거창한 건 없었다. 직접 만든 뜨개 목도리, 오래된 책에 손글씨를 적은 책갈피, 귤 2개와 꿀물 1병. 김명자 씨는 봉투를 열자마자 피식 웃었다.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표지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하루를 누가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손 어르신 같았다. 뒤를 돌아보니 그도 웃고 있었다. 내가 써놓고도 좀 뭉클하더라고. 어머, 손 어르신. 이거 제 마음에 쏙 들어요. 그 말을 들은 박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럼 나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는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가 꺼낸 건 옛날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버튼을 누르자 기타 치며 노래하는 옛날 청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게 내 청춘 때 목소리요. 사람들이 웃다가 이내 숙연해졌다. 이거 남겨놓고 싶었거든. 내가 젊었을 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 순간 모두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묵직하고 따뜻한 교감이 흘렀다. 우리 다음 주엔 뭐해요? 최 어르신이 물었다. 마음 내려놓았으니 이제 꿈 하나씩 꺼내볼까요? 윤서 씨의 말에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길게 드리웠다. 어쩌면 지금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다시 꺼내는 오래된 꿈 마음번 미루고 한번 꺼낸 이야기. 오늘은 각자 어릴 때 꿈을 말해보는 시간이에요. 윤서 씨가 준비한 칠판 위엔 분필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내 꿈은 뭐뭐였다. 박 어르신이 킥킥 웃었다. 꿈이요? 지금 와서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이니까 더 중요하죠. 윤서 씨가 눈을 반짝였다. 경로당보다 덜 낡고 커뮤니티 센터보다는 조금은 낯선 이 공간은 오늘따라 왠지 교실처럼 느껴졌다. 탁자 앞에 앉은 사람들은 오랜만에 학생처럼 펜을 들었다. 김명자 씨가 입을 열었다. 어릴 땐요, 저는 미용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 진짜? 네. 왜냐면 우리 엄마가 머리숱이 너무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장원 가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해주면 엄마는 마음 편히 웃겠지. 말 끝에 살짝 미소를 지은 명자 씨의 눈엔 잊고 지낸 따뜻한 기억이 비쳤다. 손 어르신이 손을 들었다. 나는 만화가 되고 싶었어요. 모두가 놀랐다. 그 웃긴 썰 푸는 그 입으로요? 그 입으로. 초등학교 때 교과서 여백에 만화를 그려 넣었어요. 선생님한테 혼나면서도 계속 그렸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만화 그리는 건 허튼 짓이다. 집안 말아먹고 싶냐고. 그래서 꿈 접었어요. 접은 게 아니라 그냥 서랍에 넣어뒀죠. 근데 그 서랍이 아직 안 닫혔나 봐요. 가끔 꿈들이 고개를 내밀어요. 그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오래된 서랍을 떠올렸다. 윤서 씨는요? 박 어르신이 물었다.
저요? 저는 사실 동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머, 지금도 글 잘 쓰잖아요. 그쵸? 근데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 글이 달라지더라고요. 동화는 솔직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자꾸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볼까, 뭐라 할까, 그게 무서워서 꿈을 놓은 적도 있었어요. 윤서 씨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다. 근데 여러 번 만나고 나서 다시 써보기로 했어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래, 우리도 뭘 한번 해봐야지. 박 어르신이 의기양양하게 일어섰다. 나 꿈 하나 말할게요. 나 사실 가수 되고 싶었어요. 또 농담이네. 진짜요. 고등학교 때 청춘열차 오디션 보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노래방만 가면 내가 꼭 1등이에요. 나 지금도 노래 잘해요. 그럼 오늘 한 곡 뽑아요. 명자 씨가 장난스럽게 마이크 대신 이쑤시개를 들이밀었다. 박 어르신이 웃으며 받아들더니 창 밖을 향해 선다. 조용히 해보슈. 나 이제 진지하니까. 동백아가씨의 첫 소절이 흐르자 모임장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박 어르신의 목소리는 굵었고 담백했다. 노래 중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을 감았다. 오래전 무대가 다시 떠오른 듯 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와 웃음, 눈물 섞인 감탄이 터졌다. 에이구, 내가 왜 이래. 박 어르신이 눈을 비볐다. 진짜 잘하셨어요. 오늘부터 박가수. 사람들이 놀리듯 부르자 그는 손을 휘저으며 웃었다. 그날은 특별히 꿈 바자회 시간이 마련됐다. 각자 오래전 꿈과 관련된 물건을 가져와 전시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명자 씨는 고등학생 딸이 쓰던 코팅 기계를 가져왔다. 이걸로 내가 나중에 미용 수첩 만들 거예요. 고객 카드, 스타일 사진 그냥 상상이에요. 손 어르신은 30년 전 만화 그린 노트 한 권을 가져왔다. 삐뚤빼뚤한 선, 유머 섞인 말풍선, 그리고 첫 장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웃긴 만화를 그릴 거야. 손떡기, 초등 6학년. 이거 왜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몰라요. 버릴 때마다 다시 꺼냈어요. 윤서 씨는 작은 탁자에 직접 그린 동화책을 가져왔다. 말하지 못한 새의 노래라는 제목이었다. 아직 완성은 못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안에 들어갈 결말이 조금씩 떠올라요. 바자회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오래된 마음들이 터지는 축제 같았다. 마지막 순서는 미래 일기였다. 자, 지금부터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볼 거예요. 10년 뒤, 혹은 5년 뒤. 그때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명자 씨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60대 중반의 내가 지금보다 더 웃고 있기를 바란다. 남편과 손잡고 시장 보러 가고 오후엔 마을 도서관에서 내가 만든 컵받침 팔고 있으면 좋겠다. 큰 욕심은 없다. 다만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기를. 손 어르신은 짧게 썼다. 나는 오늘도 만화를 그릴 것이다. 사람들이 웃든 말든 나는 그리는 사람이다. 박 어르신은 길게 썼다가 다시 접었다.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글 쓰는 내가 좋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윤서 씨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모임은 늦게 끝났다. 돌아가는 길, 각자는 조용히 속으로 하나씩 되뇌었다. 잊고 있던 나, 놓아버린 나, 여전히 살아있는 나. 그리고 그 모든 나를 다시 꺼내어 부를 수 있는 용기. 다시 시작되는 오후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다. 말벗 밥상 모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3달. 처음엔 잠시 바람 쐬듯 가볍게 시작한 일요일 점심 모임이었지만 이젠 그날이 되면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자연스레 발걸음이 모이고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자리. 그곳엔 은근한 위로와 잔잔한 용기가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커뮤니티 센터 앞 벤치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바람은 살짝 차가웠지만 볕은 따스했다. 김명자 씨는 가장 먼저 도착해 의자 하나를 물티슈로 닦았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그랬다. 김명자 어르신, 또 제일 먼저 오셨네요. 윤서 씨가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커다란 보온병 2개와 종이컵, 그리고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커피와 유자차는 이제 모임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고 봉투 속엔 오늘을 위한 작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었다. 오늘은 그냥 수다 떠는 날이에요. 주제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아니면 듣고만 있어도 좋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최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들었다. 나는 듣는 쪽. 순간 웃음이 퍼졌고 그 안에선 조금씩 긴장이 풀려나갔다. 명자 씨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요즘 화장을 다시 시작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 어르신이 툭 던졌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 화나셨구나. 웃음이 터졌고 명자 씨는 얼굴을 붉혔다. 아니에요. 그냥 예전엔 거울 보면 늘 한숨부터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은 괜찮다 싶은 날이 있더라고요. 이 얼굴도 괜찮다, 내가 봐주는 거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그 말에 누구보다 조용히 앉아있던 손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요즘 아내 말을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예전엔 늘 바쁘다고 넘기고 피곤하다고 짜증만 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아내가 묵묵히 해준 밥상 앞에서 문득 그러더군요. 당신, 나한테 고맙단 말은 몇 년 만에 했어. 라고. 갑자기 그동안 내가 어떤 남편이었나 싶더라고요. 모두의 눈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건 연민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그리고 김어르신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 나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혼자서 속으로만 곱씹던 마음들이 마치 비슷한 타이밍에 열리는 듯 하나둘 새어나왔다. 박 어르신은 테이블 아래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낡은 기타가 들어있었다. 케이스조차 없이 줄이 반쯤 풀린 기타. 이거요, 유튜브 보고 독학 중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자 그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아들놈이 묻더라고요. 이 나이에 뭐 하려고 기타냐고. 나도 묻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뭘 안 하고 살아야 하냐고. 웃음이 터졌고 그 말 속엔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기타줄 하나 튕기는데 손끝이 아프고 코드 하나 누르기까지 10번은 삐끗하지만 그렇게 딱 하나에 몰입하는 시간. 그건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윤서 씨는 기다렸다는 듯 봉투를 꺼내 사람들에게 돌렸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각자 하나씩 뽑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한 가지 용기 있는 행동을 해보세요라는 문구 아래 다양한 작은 미션이 적혀 있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혼자 영화 보러 가기. 처음 가보는 장소 가기. 그동안 미룬 사람에게 편지 쓰기. 명자 씨는 처음 가보는 장소 가기를 뽑고 고민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찜질방 어때요? 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손 어르신이 말했다. 저도요. 윤서 씨가 외쳤다. 그럼 말벗 찜질방 투어 결성.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단순한 이야기 하나에 분위기가 훅 풀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다음 주엔 이거 실행해보고 후기 들려주는 거 어때요? 그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설렘, 쑥스러움, 걱정 다양한 감정이 뒤섞였지만 그 속엔 분명 살아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윤서 씨는 홀로 남아 커피잔을 정리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힘들어 보이진 않았고 오히려 환한 표정이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구나. 그걸 믿게 돼서 다행이에요.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의자와 낡은 보온병, 남은 유자차 냄새까지 그 작은 공간엔 확실히 새로운 오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진짜 다시 시작되는 오후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명자 씨는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화장대를 열었다. 몇 년 전 딸이 사다 준 립스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예전엔 한 번 바르고 서둘러 지워버렸던 색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거울 앞에 오래 머물렀다. 괜찮다, 명자야. 오늘 얼굴 아주 괜찮아. 그날 밤 손 어르신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시절 아내와 다정히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침대맡에 놓고 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주말엔 아내와 함께 어디든 가자고. 그렇게 말없이 서로 다른 집에서 시작된 그들의 용기 있는 오후는 다음 만남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말벗 밥상이라는 이름의 모임은 결국 작은 용기들이 모여 만들어낸 삶의 재시작이었으니까. 말벗들의 소풍 안 가본 길, 함께라면 괜찮다. 찜질방 투어는 진짜로 열렸다. 말벗 밥상 모임의 첫 야외 외출이자 누군가에겐 생애 첫 찜질방 경험이었다. 모임 날이 가까워지자 모두들 조심스레 서로를 확인했다. 명자 씨, 갈 거죠? 손 어르신, 안 빠지실 거죠? 누구도 먼저 말하진 않았지만 다들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안 가면 서운할 것 같고 빠지면 아쉽게 될 것 같았다. 사실 모임 자체보다도 그날 웃을 수 있다는 기대가 사람들을 움직였다. 마침내 토요일 아침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버스 한 대가 도착했다. 작은 전세버스에 10여 명이 오르자 어색한 웃음과 설렘이 동시에 퍼졌다. 출발 전 윤서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은 잘 놀기만 하면 됩니다. 챙길 것도 없고 걱정도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가 지금 타고 가는 이 버스, 오늘 하루만큼은 과거 회수버스예요. 잃어버렸던 웃음, 놓쳤던 순간 다 회수합시다. 버스 안에는 푸르른 봄 햇살이 스며들었고 조용히 창밖을 보던 손 어르신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런 날도 있네요. 내가 이렇게 설레긴 처음이야. 애들 소풍 따라갔을 때 이후로. 찜질방은 서울 외곽의 한 대형 스파였다. 입구부터 김명자 씨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큰 찜질방은 처음 봐요. 여기가 드라마에도 나왔던 데인가요? 나는 TV에서만 봤지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에요. 손 어르신은 신발장 비밀번호부터 헤매다가 윤서 씨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입장했다. 신발 넣고 비밀번호 누르는 게 어쩌면 오늘의 첫 관문이었다. 탈의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벗는다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았다. 몸을 드러낸다는 건 단순히 겉옷이 아니라 삶의 흔적까지 보여주는 일이니까. 수술 자국 흉터, 살짝 굽은 어깨. 하지만 그 순간 명자 씨가 먼저 말했다. 어머, 박 어르신. 저희 팔뚝 문신 멋지세요? 하, 이거 젊었을 때 호기롭게 새긴 건데 이제 글씨도 번져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은 옷보다 먼저 마음의 벽을 벗겨냈다. 사람들은 구운 계란과 식혜를 나누며 바닥에 앉았다. 누군가는 열심히 사우나방에서 땀을 뺐고 누군가는 조용히 만화책을 펼쳤다. 누구 하나 눈치 보지 않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냈다. 황토방 앞에선 깜짝 토크쇼가 벌어졌다. 윤서 씨가 탁자에 쪽지들을 올려놓고 제안했다. 자, 각자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하나씩 공유해 볼까요? 최 어르신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사우나 들어갔다가 나올 때 안경 벗었더니 누가 내 슬리퍼를 신고 갔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아무거나 신고 나왔는데 보니까 짝짝이더라고.
결국 다른 사람 것도 아닌 완전 생판 다른 거 두 짝을 신고 다녔지 뭡니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났다. 김명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왜 웃다가 우세요, 명자 어르신? 아니요, 그냥 같이 웃는 일이 이렇게 고마운 일이구나 싶어서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웃은 게. 박 어르신이 구석에서 기타를 꺼냈다. 정말 기타를 들고 온 것이었다. 모두가 놀라자 그는 당당히 말했다. 찜질방에서도 연습은 해야죠. 오늘은 황토방 콘서트입니다. 첫 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삐걱대는 기타 소리와 함께 조용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는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한참을 웃고 노래하고 누군가는 졸기도 하면서 시간은 훌쩍 흘러갔다. 탈의실로 돌아가는 길, 손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젊어진 기분이에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가벼워요. 버스가 돌아가는 길, 모두는 말이 적었다. 창밖을 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고 어떤 얼굴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졸고 있었다. 그때 윤서 씨가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다음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명자 씨가 입을 열었다. 아무데나 좋아요. 여럿이 갇히면 그걸로 충분해요. 누군가는 처음엔 망설였고 누군가는 겁이 났으며 또 누군가는 귀찮았지만 함께였기에 할 수 있었고 함께라서 웃을 수 있었다. 찜질방이라는 평범한 공간에서 그들은 일상의 새로움을 입혔다. 집에 돌아온 명자 씨는 거실에 앉아 일기를 꺼냈다. 제목은 찜질방에서 찾은 웃음.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었다. 사는 게 이렇게 웃길 수도 있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그녀는 일기를 덮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찜질방의 온기가 여전히 그녀 곁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다음 소풍은 어디가 될까? 그 생각에 슬며시 웃음이 번졌다. 그날의 버스, 그날의 땀, 그날의 우스꽝스러운 슬리퍼. 그건 그냥 하루가 아니었다. 그건 다시 웃기 시작한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작은 무대에 큰 박수우리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 찜질방 소풍 이후 말벗 밥상 모임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매주 일요일 점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행사처럼 기다려졌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카카오톡 단체방은 끊임없이 울렸다. 명자 씨는 처음으로 휴대폰 배터리를 다 써본 날을 기록할 정도였다. 어르신들,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서 씨는 모임 시작과 함께 손바닥만 한 플랜카드를 펼쳤다. 말벗 밥상 소극장 5분의 용기, 5분의 박수라는 제목이 커다랗게 인쇄되어 있었다. 각자 무대에서 하고 싶은 거 뭐든 해보는 거예요. 노래, 신앙송, 일기 낭독, 심지어 장기자랑도 환영이에요. 무대는 작지만 박수는 클 겁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다. 누가 그런 걸 하겠느냐는 듯.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묘한 기대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자기만의 5분을 떠올렸다. 나는 응원만 할게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던 박 어르신이 손을 들었다. 내가 먼저 해볼게요. 순간 정적이 돌았다. 기타 연습하던 그분이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지난번 찜질방에서 기타를 쳤던 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더 나아졌어요. 이번엔 하얀 나비를 불러보고 싶어요. 젊었을 때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명자 씨가 작은 박수를 쳤다. 그러자 다른 이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럼 나도 옛날에 쓰다 만시 하나 읽어볼까요? 나는 손자한테 들려줬던 동화를 낭독할게요. 목소리는 별로지만 감정은 꽉 담아서. 준비 기간은 딱 2주였다. 모임방에는 각자의 리허설 영상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은 마치 중학생 발표회를 앞둔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다. 카페에서, 집 안 베란다에서,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연습하는 영상들이 공유됐다. 윤서 씨는 작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센터의 빈 강당을 섭외했고 플라스틱 의자와 천 조각으로 무대를 꾸몄다. 조명 대신 스탠드 조명을 이용하고 스피커 대신 블루투스 마이크를 가져다 놓았다. 소극장이라는 이름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입장권은 없었지만 모두가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손 어르신은 단정한 조끼에 넥타이까지 맸고 명자 씨는 작은 꽃핀을 달았다. 무대가 작을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정중해졌다. 첫 무대는 박 어르신의 기타였다. 손이 약간 떨렸고 첫 소절은 살짝 음이탈이 났지만 두 번째 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가 말했던 하얀 나비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아내와의 추억, 젊은 날의 기억, 지나간 계절이 모두 실려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강당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그 뒤를 이은 무대는 뜻밖에도 손 어르신의 만담이었다. 그는 요즘 애들 따라잡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손자에게 배운 신조어를 소개하며 우스갯소리를 이어갔다. 제가 오늘 처음 배운 단어는 할 만아 아닙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집에서는 이걸 매일 씁니다. 아내가 김치 왜 이렇게 짜?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만한. 바로 뒤에 등짝 스매시가 날아옵니다. 사람들은 웃느라 눈물을 흘렸다. 가장 조용했던 손 어르신에게 이런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건 모두에게 반전이었다. 다음 무대는 김 어르신의 낭독이었다. 그는 편지를 꺼내 읽었다. 수신이는 젊은 시절의 나였다. 그때 넌 많이 두려웠고 불안했고 또 외로웠다. 하지만 잘 살아줬다. 지금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걸 보면 말이야. 말끝이 떨리자 모두가 함께 숨을 참았다. 그 순간의 고요는 마치 무대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다.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는 울림이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닦았고 누군가는 손을 꼭 쥐었다. 무대는 그렇게 이어졌다. 신앙송, 춤, 종이접기 강의, 손주 자랑 PPT 발표까지. 어느 하나 가볍지 않았고 어느 하나 뻔하지 않았다. 마지막 무대는 명자 씨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오늘 하려는 건 아주 작은 이야기예요. 제목은 거울 앞에 나에게입니다. 그녀는 며칠 전 아침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스스로에게 했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괜찮다, 명자야. 오늘 얼굴 아주 괜찮아. 주름도 내 것이고 웃음도 내 것이고 남은 시간도 내 거야. 이제 내 편 좀 되어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지막 문장에서 숨이 멎을 듯 조용해졌다. 박수는 천천히 그리고 진하게 퍼졌다. 무대가 모두 끝난 후 윤서 씨가 조용히 말했다. 이게 진짜 인생 공연 아닐까요? 어떤 객석보다 어떤 무대보다 더 따뜻하고 멋졌어요.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 이거 매년 정기 공연으로 할까요? 모두가 박장대소했다. 그리고 그 말은 농담에서 진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왜 안 되겠는가? 삶이 무대라면 이들의 5분도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잠들기 전 다시 거울을 봤다. 오늘의 메이크업은 번졌고 눈가는 붉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괜찮아. 오늘은 정말 괜찮았어. 무대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은밀한 계약서 서로 모른 척하면서도 다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명자 씨의 조용한 제안에서 시작됐다. 무대가 끝나고 다음 주 모임 때였다. 손 어르신이 커피를 타고 있는 사이 명자 씨가 윤서 씨에게 슬쩍 말했다.
우리끼리만의 규칙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윤서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웃었다. 무슨 규칙이요? 비밀 계약 같은 거요. 앞으로 이 모임에서 있었던 일은 여기서만 말하기. 그 말에 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난번 내가 노래 부른 거 집에서는 절대 말 못해요. 손자한테 들키면 놀림감입니다. 그러자 최 어르신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나도요. 춤췄던 거 우리 며느리가 알면 다음부터 절대 모임 못 나가게 해요. 그날 말벗 밥상 모임은 은밀한 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물론 실제 종이에 쓴 것도 아니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선언이었다.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안목의 약속이었다. 계약서의 첫 조항은 이랬다. 1. 모임 안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집 밖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두 번째 조항은 좀 더 실용적이었다. 2. 서로의 건강 상태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 것. 단 쓰러질 경우는 예외. 세 번째는 명자 씨의 아이디어였다. 3. 얼굴에 주름이 많아질수록 웃음 횟수도 함께 늘려야 한다. 어르신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손 어르신이 슬쩍 손을 들었다. 그럼 나는 제사조 추가할게요. 다음 찜질방 소풍 땐 짝짓기 금지. 박 어르신하고 명자 씨, 지난번 손 꼭 잡은 거 다 봤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웃었다. 박 어르신은 당황해하며 말했다. 그건 미끄러져서 그런 거였어요. 명자 씨가 자꾸 샤워장 앞에서. 명자 씨는 두 손을 번쩍 들며 항의했다. 어머, 저런, 그런 걸 여기에 올리다니. 윤서 씨, 저희에 있어요. 그리하여 계약서에는 정식으로 이렇게 기입되었다. 4. 사적인 감정은 사우나에서만 확인한다. 공개적 애정 표현은 냉방실에서 자제한다.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만든 규칙이 10가지가 넘었다. 누군가가 장난삼아 종이에 써보자고 했고 결국 A사용지 한 장에 조목조목 적힌 말벗밥상 은밀한 계약서가 완성되었다. 가장 마지막 조항은 이랬다. 11. 이 계약은 노안으로 잘 안 보이는 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로 모임은 더 친밀해졌다. 누군가가 먼저 웃지 않아도 다들 편하게 웃었고 한 명이 조용해도 그 이유를 굳이 캐묻지 않았다. 서로 모른 척 해주고 때로는 모르는 척 넘어가주는 것. 그것이 이들 사이에선 진짜 배려였다. 그리고 며칠 뒤 윤서 씨가 조용히 명자 씨에게 말했다. 어르신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 다 괜찮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명자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가요? 그 계약서요. 조항 4번 뭔가 생기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회자니까 두 분의 커플곡 선정도 제가 할게요. 명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도 귀 끝이 붉어지는 걸 감출 수는 없었다. 말벗들의 계약은 그렇게 계속됐다. 종이에 써붙이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선 다 기억되고 있었다. 그건 유쾌한 장난이었고 진지한 약속이었으며 서로를 지켜주는 애정의 증거였다. 누군가는 말했다. 계약이란 게 꼭 차가운 것만은 아니네요. 이런 따뜻한 계약도 인생에 한 번쯤은 필요한가 봐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 어르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근데 다음 찜질방 언제 가요? 난 이제 명자 씨 손 놓고 못 걷겠던데. 그 말을 들은 명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제오조를 추가해야겠네요. 잡은 손 먼저 놓지 말 것. 그날 그 작은 커뮤니티 센터 한쪽 구석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진짜 인생의 계약일지도 몰랐다.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지켜지는 숨겨진 요리왕 내 인생 레시피는 따로 있다.
말벗밥상 모임이 시작된 지 어느덧 4개월째. 밥상이 아닌 인생 이야기가 더 많이 오가는 시간이 되었지만 정작 밥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오늘 반찬 누가 하셨어요? 고들빼기 무침이 딱 제 취향인데. 윤서 씨가 물었을 때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다. 고들빼기. 누가 가져왔더라? 그때 조용히 손을 든 건 가장 말수가 적었던 조 어르신이었다. 낡은 점퍼에 말도 별로 없고 모임 내내 반찬보다 국물을 더 자주 떠먹던 그 조 어르신. 제가 했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더 놀라운 건 그 반찬이 단순히 맛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무 짜지도 너무 맵지도 않았지만 입에 착 달라붙는 맛.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 먹는 기분. 어르신, 혹시 예전에 식당 하셨어요? 박 어르신의 질문에 조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20년 동안 군 부대 취사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나왔다. 지금까지 조 어르신이 모임에서 말이 없던 이유를 모두가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늘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역할만 했지 자기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명자 씨가 눈을 빛냈다. 그럼 다음 주는 어르신 요리 특강 어때요? 조 셰프의 밥상 비밀 같은 거요. 우리 그냥 밥 먹지 말고 배워봐요. 그 제안은 의외로 빠르게 통과됐다. 다음 주 모임 장소 한쪽엔 조 어르신만의 임시 조리대가 꾸며졌다. 주방에서 굴러다니던 오래된 전기팬과 큰 양푼, 그리고 알 수 없는 오래된 조미료 통들이 등장했다. 오늘의 메뉴는 진짜 제육볶음입니다. 조 어르신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천천히 재료를 꺼냈다. 고기는 얇지 않았다. 얇지 않아서 더 좋았다. 양념은 미리 배어 있었고 대파는 손질되어 있었다. 그가 말했다. 제육볶음은 재료보다 순서입니다. 먼저 파기름을 냅니다. 그 다음 고기를 넣고 볶을 때는 절대 뒤적이지 마세요. 고기가 숨을 쉬게 해야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 요리 교실이었다. 윤서 씨는 슬며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명자 씨는 옆에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세상에, 파향이 진짜 살아있어요. 어르신, 이거 유튜브 올려도 되겠어요? 말벗 셰프 조. 딱이에요. 조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냥 먹는 밥이에요. 오래 만들다 보니 손에 익은 거지요. 하지만 그날, 그냥 먹는 밥은 모두를 울렸다. 어르신이 고기를 볶으며 이야기했다. 군부대에서 하루에 400명분씩 밥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딱 한 숟가락이라도 맛있게 먹게 하려고 늘 새벽 4시에 일어났죠. 누구는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 한 숟갈 때문에 그날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자신도 모르게 조 어르신이 만든 제육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이게 진짜 인생 요리네. 박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조 어르신은 말벗밥상의 요리왕이 되었다. 다음 주엔 감자조림, 그 다음엔 닭죽. 놀라운 건 레시피보다 그의 이야기였다. 감자조림은 말이죠. 짠 게 아니고 따뜻해야 합니다. 감자는 의외로 귀여운 놈들이에요. 오래같이 있어야 부드러워져요. 사람들은 웃었다. 감자를 귀엽다고 말하는 어르신, 그 말 속엔 그가 얼마나 오래 사람들을 위해 요리했는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명자 씨는 슬쩍 말했다. 그러면요, 조 어르신. 우리 말벗밥상 레시피 책 하나 만들까요? 이름은 손맛의 기록 어떠세요? 조 어르신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 요리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넣읍시다. 어차피 인생이 요리라면 다 같이 섞여야 제맛이죠. 말벗밥상은 그날 또 하나의 반전을 만났다.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가장 많은 말을 요리로 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위트는 그날 조 어르신이 남긴 한마디였다. 근데요, 오늘 이 고들빼기 무침은 제 아내 레시피입니다. 저보다 한 수 위였죠. 그 사람이 만든 건 제가 아무리 해도 따라잡질 못해요. 모두가 그제야 웃었다. 그 무뚝뚝한 조 어르신이 고들빼기 무침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었단 걸. 그날 저녁 모임 단체방에는 명자 씨가 올린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우리 다음에는 각자의 손맛 하나씩, 이야기 하나씩 준비해봐요. 말벗밥상은 이야기도 반찬입니다. 중고마켓에 연애 편지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온 편지. 그날은 비가 조금씩 내리는 오후였다. 윤서 씨는 모임이 없는 날에도 가끔 동네 중고마켓 앱을 뒤적이곤 했다. 꼭 필요한 건 없었지만 누군가의 오래된 물건 속엔 인생의 조각이 숨어 있기 마련이니까. 장롱 정리하다 나온 옛 엽서 세트.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영원. 조건 커피 한 잔. 그 게시글에 마음이 끌린 건 문장 때문이었다. 돈보다 대화가 필요해 보이는 조건. 윤서 씨는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엽서 관심 있습니다. 커피는 제가 살게요. 몇 분 뒤 상대방에게서 답이 왔다. 그럼 낡은 우산 하나 쓰고 나갈게요. 구청 앞 벤치에서 봬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은 믿기 어렵게도 박 어르신이었다. 모임에서는 늘 명자 씨와 티격태격하는 그 어르신이 낡은 우산 아래에서 엽서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윤서 씨였어요? 세상 참 좁네요. 박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다. 윤서 씨는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커피 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계약 어긴 셈이네요. 말벗 모임 밖에서 만났으니까요. 근처 커피숍에서 따뜻한 라떼 2잔이 나왔다. 박 어르신은 엽서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한 장을 꺼냈다. 노란빛이 바랜 종이 위엔 단정한 펜글씨가 있었다. 이건 제가 40년 전에 받은 편지예요. 그녀가 준 마지막 편지였죠. 군대 가기 전 그 사람은 떠났고 편지만 남았어요. 평생 버리지 못하고 그냥 뒀어요. 윤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꺼내놓고 싶진 않았는데 누가 좀 대신 읽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을 땐 나만 알고 싶었는데 나이 드니까 그냥 누군가 알아줬으면 했어요. 그 순간 윤서 씨는 묘한 울림을 느꼈다. 한 사람의 젊은 날, 한 줄의 고백이 40년을 지나 이렇게 다시 읽히는 것.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당신의 부재에 익숙해질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 어르신은 머쓱하게 웃었다. 그녀가 문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철자 하나 틀리면 혼났죠. 둘은 오래도록 엽서를 넘겼다. 그날 커피숍 한켠 젊은 사랑의 흔적을 담은 엽서들이 조용히 펼쳐졌다. 그리고 윤서 씨가 물었다. 그분 아직도 연락하세요? 한 번도 못했어요. 제가 끝내 겁이 나서. 그래서 이 편지들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말에 윤서 씨는 엽서 하나를 집어 말했다. 이건 제가 보관해도 될까요? 제 책상에 놓고 가끔 생각하고 싶어요. 누군가 이렇게 간절히 누굴 좋아했다는 걸요. 박 어르신은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다음에 나한테도 엽서 하나 써줘요. 요즘 손글씨로 받은 편지 받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말벗밥상 모임에서 박 어르신 자리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앞면에는 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가 있었다. 지금도 당신의 부재를 누군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벗 우정 드림. 그날 박 어르신은 그 편지를 아무 말 없이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조심히 넣었다. 아무도 모르게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낡은 엽서 한 장, 잊힌 편지 몇 통이 만들어낸 조용한 연결. 그것은 과거가 아니었다.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현재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중고마켓에 댓글을 남겼다. 세상에. 이 이야기 누가 써서 소설로 만들면 대박일 텐데요. 어쩌다 미용실 인생머리는 마음으로 자릅니다. 자르긴 잘랐는데 뭔가 좀 새 보이네요. 모임 단톡방에 올라온 명자 씨의 셀카 한 장. 어깨 위에서 똑 떨어지는 단발머리, 눈썹 위로 반듯하게 잘린 앞머리. 평소엔 늘 질끈 묶은 머리였던 그녀가 갑자기 파격적인 변신을 감행한 것이었다.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누가 머리 잘랐대요? 헉명자 씨 맞아요? 와, 무슨 일 있으세요?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늘 조용하고 단정했던 명자 씨의 반전 셀카는 무려 저녁 반찬 얘기로 시작된 채팅방을 헤어 토크방으로 바꿔놓았다. 그 가운데 명자 씨는 담담하게 썼다. 그냥 뭐 기분 좀 바꿔보려고요. 머리도 인생도 싹 정리. 사실 그날은 아무 계획도 없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설거지를 치우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들고 나왔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우산도 없이 쩔쩔매던 차였다. 허둥지둥 뛰어든 곳이 바로 우리 동네 7,000원 미용실. 비를 피해 들어간 곳에서 갑자기 마음이 확 쏟아져 내렸다. 20년 넘게 한 번도 안 바꿨던 머리. 그냥 늘 실속형 묶은 머리로 살아온 시간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낯선 느낌이 들었다. 앞머리도 좀 잘라주세요. 그 말이 나올 줄 몰랐다. 더 놀란 건 미용사였다. 거울 너머 눈이 마주친 미용사는 미묘하게 웃으며 물었다. 남자친구랑 싸우셨어요? 없어요, 남자친구. 그럼 남편이랑? 없어요. 그냥 없는데도 왜 이렇게 속이 복잡한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들은 미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들었다.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 스르륵 스치는 손길,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 저도요. 있어도 싸우고 없어도 싸워요. 그래서 전요, 남머리 자르면서 제 인생 정리 중이에요. 말 한마디에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뭐가 이렇게 쌓였나 싶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음 안에서 무너지는 벽처럼 느껴졌다. 오늘이요, 제 생일이에요. 미용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혼자 미역국 끓였는데 너무 짜서 울었어요. 오늘 첫 손님이에요. 원래 문 닫으려다 그냥 열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럼 오늘 우리 둘 다 기념일이네요. 전 새머리 기념일, 선생님은 생일. 같이 셀카 한 장 찍어요. 찰칵. 앞머리가 살짝 삐뚤어진 명자 씨와 눈가에 웃음주름이 깊은 미용사의 얼굴이 나란히 담겼다. 생전 처음 보는 조합인데 묘하게 따뜻했다. 며칠 후 명자 씨는 말벗밥상 모임에 그 사진을 들고 왔다. 가방에서 꺼낸 건 작은 상자. 이거요. 우리 이번 달 소풍 대신 미용데이 어때요? 동네 미용실이랑 얘기해놨어요. 단체 예약도 가능하대요. 내 나이에 무슨 머리야. 나는 그냥 늘 하던 대로 다녀요. 돈 아깝게 왜 그래요? 다들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그때 조 어르신이 일어났다. 예전에 군부대에서 이발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 머리는 한 번도 제대로 잘라본 적이 없네요. 이번엔 저 차례 같네요. 그 말에 한 명, 두 명 고개를 들었다. 결국 모임 인원 전원이 다음 주 금요일 우리 동네 7,000원 미용실로 집결하기로 했다. 그날 미용실 앞은 북적였다. 누군가는 직접 뜯은 대파 한 단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미역국을 끓여왔다. 마치 생일 파티 같은 분위기. 미용사는 놀랐지만 금세 웃으며 모두를 맞이했다. 이럴 거면 미용실 말고 경로당을 빌릴 걸 그랬네요. 거울 앞에 앉은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저보다 10살은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흰머리는 놔두고요. 마음만 염색해주세요. 머리는 짧은데 인생은 길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날 사진 속 어르신들은 모두 표정이 달라졌다. 머리만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달라졌고 대화가 달라졌다.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생기고 웃음이 번졌다. 명자 씨는 그날 마지막으로 머리를 다시 한번 만지며 말했다. 인생 머리는요, 마음으로 자르는 겁니다. 한 번쯤은 확 잘라도 괜찮아요. 누가 뭐래도 내가 좋아지면 그게 정답이죠. 가을 운동회 리턴즈 그날의 체육복 다시 입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다. 그야말로 운동회 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 다만 주최 측은 다소 긴장하고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였다. 심폐소생술 키트 준비됐죠? 네, 그리고 무릎 보호대, 발목 보호대, 파스까지 구비 완료입니다. 그렇다. 이번 운동회는 평범한 운동회가 아니었다. 말벗밥상 어르신들이 주최하고 마을센터에서 후원하는 제1회 중년 이상 가을 운동회 리턴즈. 공식 슬로건은 한 번쯤은 다시 뛰고 싶었습니다였다. 이게 웬 말이냐. 내 나이에 운동회라니. 명자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티셔츠를 뒤집어 썼다. 70년대 체육복과 똑 닮은 복고풍 줄무늬 반팔. 청바지를 벗고 운동복을 입은 건 무려 38년 만이었다. 나는요, 지난번 운동회가 1986년이에요. 조 어르신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땐 내가 회사 체육대회 MVP였지. 허들 넘고 계주 뛰고 근데 그때 발목 접질러서 아직도 비 오면 시큰해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내심 묘하게 설렜다. 이 나이에 운동회라니. 누가 봐도 황당하지만 이상하게 재미있을 것 같았다. 장소는 구 마을학교 운동장. 풀밭이 엉성했고 트랙은 희미했지만 어르신들의 에너지로 그 공간이 살아났다. 청백전으로 나뉜 팀은 이름부터 심상치 않았다. 청춘 이불금 팀, 백발백중 팀. 두 팀은 개막식부터 경쟁이었다. 단체 응원 구호 외우기, 팀 깃발 꾸미기, 그리고 나이순 줄서기 대결까지. 무려 준비 운동만 40분. 하지만 신기하게도 지루해하는 이 하나 없었다. 첫 번째 경기 추억의 제기차기. 제기 대신 신문지에 쌀을 담아 만든 효도제기가 등장했다. 무릎이 안 올라가는 참가자들은 허리로 제기를 밀어 올렸다. 박 어르신은 제기를 차다가 의자에 넘어졌지만 아이고 요즘 허리 안 펴져서 걱정이었는데 이참에 쫙쫙 펴지네요 라며 꿋꿋이 다시 일어났다. 두 번째 경기 줄넘기 협동. 10명이 동시에 줄을 넘는다니 무리 아닌가 싶었지만 예상외로 6명이 성공했다. 단 넘어지지 않으려 서로 손을 꽉 잡은 채였기에 누가 누굴 끌고 뛰는지도 헷갈렸다. 점심시간엔 도시락이 나왔다. 단무지 하나에도 추억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예전 운동회 도시락은 꼭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달달한 김치볶음이 있었지. 명자 씨가 말했다. 난 우리 엄마가 싸준 소세지 볶음이 제일 생각나요. 운동회 끝나고 그 반찬통 하차 먹던 기억까지 선명해요. 그 말에 다들 웃었다. 그리고 잠깐 모두 눈을 감고 옛날로 돌아갔다. 아이였던 시절 한창 땀을 흘리며 웃고 울던 그 운동장. 오후 경기 중 가장 화제가 된 종목은 단연 혼합계주였다. 남녀 짝을 이뤄 바통을 주고받으며 트랙을 도는 경기. 그런데 이게 묘하게 설렘을 자아냈다. 저기 명자 씨 우리 짝해요. 조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얼굴은 벌개졌고 손은 주머니에 있었다.
명자 씨가 씩 웃었다. 저요? 발은 느린데 말은 빨라요. 괜찮겠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대신 전 빠른 발, 느린 귀니까 균형 맞을 겁니다. 그날의 계주는 우승이 아니라 말풍선처럼 떠오른 웃음이 승리했다. 결승선 앞에서 명자 씨가 갑자기 넘어진 걸 조 어르신이 번쩍 들어올려 같이 골인했다. 그 장면에 관중석은 박수와 야유, 탄성과 비명, 이 동시에 터졌다. 어머, 번쩍 안기는 거 오랜만이야. 잡았다, 요놈들. 그리고 시상식. 1등 팀은 백발백중 팀이었고 청춘 이불금 팀은 장려상. 상품은 홍삼 젤리와 무릎 보호대. 명자 씨는 홍삼 젤리를 입에 넣으며 말했다. 이렇게 땀나고 웃은 거 언제였더라. 조 어르신이 대답했다. 다음 달에도 또 해요. 겨울 동계 체육대회. 이름은 눈길 레이스. 아이젠 필수. 모두가 웃었다. 그 운동장 허리도 무릎도 시큰했지만 그날의 하늘만은 마흔의 전처럼 푸르렀다. 운동회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네요. 명자 씨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늦은 출발도 괜찮은 출발이에요. 회춘클럽 비밀 결사단 주름 속에 숨겨진 작전명. 복래 씨는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떡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복래야, 진짜래. 조 어르신이 명자 씨한테 고백한다고. 오늘이래. 복래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로? 우리 작전이 먹힌 거야? 응. 드디어 말할 용기 낸대. 밤에 국화차 들고 찾아간대.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소리 없이 웃었다. 고백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감정이 여든을 넘긴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마냥 기쁘기만 했다. 회춘클럽 단톡방엔 조 어르신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떴다. 오늘 밤 갑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채팅창은 난리가 났다. 드디어 우리도 연애물 엔딩이냐? 떨려서 잠 못 잘 듯. 조 어르신 화이팅. 실패해도 상 줘야 함. 복래 씨는 마지막으로 짧게 남겼다. 이건 그 사람 인생의 봄날이야. 우리 잘한 거야. 그날 밤 조 어르신은 명자 씨 집 앞에 섰다. 손에는 국화차 그리고 손글씨로 정성껏 쓴 편지. 명자 씨는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다. 조심스럽고 수줍게 웃는 두 사람. 그 순간 회춘클럽의 작전은 성공으로 끝이 났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엔 조 어르신의 손글씨로 된 쪽지가 붙었다. 작전명 늦은 고백. 상태 완료. 다음 작전 함께 걷기 연습 예정. 그리고 그 아래 복래 씨가 장난기 가득한 쪽지를 덧붙였다. 회춘클럽 해산? 아니지. 다음 시즌은 사랑도 늦지 않았다 클럽이다. 사람들은 웃었고 그들의 삶에는 다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명자 씨와 조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장을 받고 함께 밥을 먹었다. 따로였던 인생이 조금씩 가치가 되었다. 회춘클럽은 매년 봄 조촐한 연애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쑥스럽지만 나눌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리.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하다고 해서 외로움에 면역이 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들 삶의 진짜 봄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지금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아주 좋은 신호일지 모른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봄날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